안녕하세요. 오늘은 17세기 미술, 바로크 미술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로크란 용어는 포르투갈어에서 온 단어로 일그러진 진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일그러진 진주의 의미는 언뜻 봤을 때 괜찮았는데 자세히 보니 별것 없다. 즉, 진주와 같은 르네상스를 망쳤다란 의미로 후대 비평가들이 17세기 미술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바로크 시대의 미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바로크, 오른쪽은 르네상스 작품입니다. 이 두 그림 모두 천장화로 천사들이 날 내려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두 작품엔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르네상스 작품은 원근법을 강조한 그림이고 왼쪽 바로크 그림은 뭔가 작품의 크기도 그렇고 작품에 등장한 인물 수도 그렇고 과할 정도로 과장된 그림입니다. 즉, 오른쪽 르네상스가 조화와 균형미에 중점을 둔 작품이라면 왼쪽 바로크는 과장, 감성적이고 극적인 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시 17세기경 이탈리아 예술가들은 르네상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바로크 시대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이탈리아는 서양 미술의 주 무대였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미술가들이 주된 관심은 어떻게 매너리즘을 극복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두 화가가 있었는데 한 명은 이탈리아 볼로냐 출신 화가 카라치이고 다른 한 명은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카라바조입니다. 이 둘의 극복 방법은 유럽 전역의 바로크 미술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각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어떤 해법을 제시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카라치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이 그의 자화상입니다. 카라치가 가장 존경했던 화가는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한 명인 라파엘로 그는 라파엘의 작품을 연구해 당시 매너리즘의 기교성을 극복하려고 하였고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파엘의 단순성과 아름다움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매너리즘 작가들이 르네상스 작가들을 뛰어넘기 위한 방법으로 복잡하고 기교적인 그림을 그렸던 반면 바로크의 카라치는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전성기 르네상스 작가 라파엘의 고전적 아름다움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상은 돌고 도는가 봅니다. 그럼 조금 더 카라치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왼쪽은 르네상스의 만테냐, 오른쪽은 바로크의 카라치 작품으로 이 두 그림 모두 죽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딱 봐도 카라치가 선배인 만테냐의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테냐 그림과 마찬가지로 카라치 역시 예수의 발바닥을 보여주어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알려주는 것이 이 그림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두 화가가 표현한 방법은 확실히 다릅니다. 르네상스 작가 만테냐의 그림을 보면 어머나 주님의 발바닥에 박힌 상처가 하고 경건해지는 느낌이 느껴지는 반면 카라치의 그림을 보면 너무나 적나라한 피해 표현, 못을 뽑은 집게와 뽑힌 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비좁아 보이는 공간에서 자세마저 허리가 틀어져 있어 아주 불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보는 사람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는가 동시에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다음 살펴보실 작가는 앞서 말씀드린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제시한 또 다른 작가, 카라바조입니다. 카라바조는 새로운 기법을 통해 매너리즘을 극복하려 했는데 그 기법이란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비, 역동적인 구도를 통한 감상자 끌어들이기입니다. 그는 깊은 어둠의 배경과 주인공 주변의 환한 빛의 대조를 통해 인물을 강조하고 이렇게 빛을 이용해 그림 안에서 극적 연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역동적 신체 표현이나 사선구도와 같은 동적인 구도를 통해 그림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아주 생생한 사실적 표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르네상스와 비교해 살펴본다면 르네상스의 사실주의가 현실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해내었다면 바로크의 사실주의는 현실엔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추한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실주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카라바조의 바쿠스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바쿠스가 비스듬히 앉아 술에 취한 몽롱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너도 한잔 할래?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도를 통해 우리는 이 그림에 초대되는 듯한 느낌, 즉 이런 구도로 감상자를 자신의 그림 속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이렇게 옛날에 있던 일을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생긴 일인 양 그림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카라바조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카라바조의 풍속화에 대한 기여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그림의 내용을 보면 점쟁이가 잘 차려입은 귀공자의 손금을 봐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세히 보면 깨알 같은 재미가 있습니다. 우선 남자는 잘 차려입은 옷에 칼까지 꽂고 있어 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엔 엄청 가벼워 보이는 팔랑거리는 깃털이 있어 이 남자가 깃털만큼이나 가벼운 사람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 점쟁이가 자신의 손금을 봐주는데 그의 눈은 자신의 손은 보지 않고 점장이 여자 쪽을 보고 있습니다. 즉 그는 손금보다는 점장이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질세라 점장이 여자도 점을 본다고 남자 손을 잡아놓곤 남자의 얼굴을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여기 손 부분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손을 쥐고 있는 여자의 손을 보면 남자 손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훔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라바조가 민중의 삶을 우리의 눈앞에 생생히 연출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으로 민중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카라바조는 르네상스처럼 아름다운 대상만 주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것도 그림의 주제로 삼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사실적으로 그린 민중을 주인공으로 한 풍속화는 후대 풍속화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엔 이탈리아 옆에 있지만 오랜 기간 이슬람 통치하에 있어 서양 미술사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스페인의 그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스페인은 바로크 시기 벨라스케스라는 훌륭한 화가를 탄생시켰는데요. 그럼 스페인 바로크 거장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벨라스케스의 대표작입니다. 색감은 베네치아 화풍에서 영향을 받았고 어두운 배경 부분은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표정인데요. 딱 봐도 좀 성깔 있어 보이는 교황의 모습을 통해 교황이라 해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차이입니다. 만약 르네상스 시대 화가가 교황을 그렸다면 분명히 미화해서 그렸겠지만 바로크 시대 화가들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더라도 보이는 대로 인물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이후 20세기 영국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에 의해 이렇게 재해석되었습니다. 이 작가에 대해선 이후 현대미술 강의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벨라스케스의 또 다른 대표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서양 미술사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라스메니냐스, 시녀들입니다. 마치 스냅 사진을 찍듯 순간 상한 포착이 매우 잘 표현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물들의 시선으로 그림 안의 인물들이 서로 본다거나 화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인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공간이나 등장인물들은 모두 실제로 있는 것이지만 이 장면 자체는 온전히 벨라스케스가 만들어낸 것으로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예술가가 공간과 장면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창조자로서 예술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멀리서 보면 굉장히 자세히 그린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공주의 상체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특히 여기 이렇게 이쪽에 공주의 머리 장식 부분을 보면 대충 붓질 몇 번으로 그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전 작가들처럼 윤곽을 뚜렷하게 그리고 그 안에 색을 채워서 그린 것이 아니라 붓질 몇 번으로 색을 칠해 형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뒤쪽을 보면 거울에 비친 국왕 부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위치는 당시 상당히 파격적이었는데요. 전형적인 군주초상화에서 항상 왕과 왕비는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선 보시는 바와 같이 희미하게 표현되었기에 파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거장이 남긴 최고의 작품이다 보니 많은 화가들에 의해 베껴지고 연구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같은 스페인 출신 화가 피카소의 것으로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연구하며 그린 40여 전 중 하나입니다. 피카소는 원작의 구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상의 크기나 형태 그리고 빛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그림 속 벨라스케스는 원작에 비해 매우 큰 인물로 표현되어 있어 피카소가 벨라스케스를 얼마나 뛰어난 화가로 생각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화가들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카톨릭이 우세했지만 네덜란드는 신교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교는 십자가를 제외한 성상을 그리는데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그때까지 성화로 먹고 살던 화가들은 살 길이 막막해졌고 화가들은 다른 먹고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신교는 성화에는 반대했지만 부를 축적하는 것에는 관대했기에 장사를 통해 막대한 부를 얻게 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화 대신 인물화, 풍경화, 정물화 등을 그려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대 상황에서 네덜란드 화가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는 루벤스입니다. 사실 루벤스는 독일 출생이나 당시는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이었고 루벤스 자체가 워낙 네덜란드를 사랑했기에 대개 네덜란드 화가로 봅니다. 루벤스는 이후 살펴볼 렘브란트에 비해 죽을 때까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편히 살다 간 화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성화로 루벤스는 신교도가 많은 네덜란드에 있었지만 반종교개혁주의자였습니다. 반종교개혁은 종교개혁으로 세력을 잃은 카톨릭이 잃어버린 세력을 회복하기 위한 자성의 목소리로 일으킨 카톨릭 교회 안에서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종교개혁자였던 루벤스는 다른 네덜란드 화가들에 비해 성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그의 성화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일본 후지티비 애니메이션 플란자지의 개로 우리에게 친숙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애니메이션은 19세기 영국 소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플란다지의 개의 줄거리는요. 주인공 네로는 화가를 꿈꾸는 소년이었는데 그의 평생 소원은 루벤스의 이 그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만 공개된다는 루벤스의 그림을 보러 성당으로 가지만 너무 어두워서 결국 그림을 보지 못하고 네로의 애견 파트라슈와 추위에 견디지 못해 죽고 만다는 슬픈 이야기로 여기 나오는 루벤스의 그림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세폭 재단화로 왼쪽 그림은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사도 요한의 어머니 엘리샤벳을 방문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고 가운데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오른쪽은 성전에서 아기를 사제에게 주는 모습인데 이것은 성전에 바쳐지는 예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폭 재단화의 공통된 주제는 예수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품은 사람들이 주제가 된 이유는 이 그림을 주문한 주문자들 때문입니다. 이 그림의 주문자는 벨기에 엔트워프시의 화승총 협회였고 이들의 수호 성인인 성 크리스토퍼의 이름을 잘 표현하기 위해 예수 품기를 주제로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렘브란트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카톨릭 성향의 루벤스와 달리 렘브란트는 개신교였고 이 영향으로 그의 작품 중 성화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성화를 그리는 것이 성스러운 행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개신교에서 렘브란트가 주로 그렸던 것은 소상화로 특히 자화상의 경우 100편이 넘습니다. 이 당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대표급 화가가 된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시를 지켰던 민병대 초상화를 의뢰받아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작품은 서양 미술사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꼽히지만 당시엔 잘 나가는 렘브란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작품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림 안에서 등장인물들의 비중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모두 똑같이 목숨을 걸고 암스테르담시를 지키는데 누구는 빛을 잔뜩 받아 주인공처럼 표현된 반면 누구는 어두컴컴한 배경에 묻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초상화를 주문했던 민병대 단체는 불평했고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미술사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 바로크 스타일의 극적인 연출과 역동적 장면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이 작품에 표현된 빛과 어둠의 사용은 오늘날 렘브란트의 조명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를 통해 주제가 한눈에 들어오고 감상자인 나도 그 속에 있는 듯한 사건에 동참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17세기 네덜란드 회화는 신교, 정확히는 신학자 칼뱅의 영향으로 엄격한 교리에 따라 성화의 비중은 확 줄었고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같은 종류의 그림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들은 베르메르, 뷰리엘, 프란스 할스 등이 큰 활약을 합니다. 먼저 베르메르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베르메르가 이탈리아의 카라바조 영향으로 빛을 이용한 드라마틱한 연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림이 주는 신비한 느낌 때문에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다음은 뷰리엘의 작품입니다. 그는 주로 농민들의 생활 장면을 그렸는데 그림을 보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그려졌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화면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고 공간은 매우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감상자들에겐 그저 재밌고 신난 그림이란 느낌을 줍니다. 또 다른 네덜란드 작가 프란스 할스입니다. 초상화는 전통적으로 화가들의 밥줄이었으며 프란스 할스는 이 방면에 매우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유행했던 빠른 붓질 몇 번으로 특징을 잡아내는 순간 포착 초상화 기법을 잘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세기 프랑스 바로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동시대 여타 유럽의 바로크와는 다른 경향의 미술이 유행하였습니다. 프랑스 역시 17세기 초반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바로크 미술의 영향을 받아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비를 통한 극적 연출이나 역동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와 같은 바로크 미술의 전형적인 특징을 표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고전적 요소들이 부활하여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서 고전적이란 르네상스 시대와 같이 이상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니콜라 푸생의 그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니콜라 푸생은 프랑스 태생이지만 로마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로마에서 주로 활동한 작가로 그는 초기에 이 그림과 같은 역동적인 전형적인 바로크식 그림을 잘 그려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후기 그림에서는 오히려 고전적 성향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지금 함께 보시는 이 작품은 푸생의 바로크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그림으로 내장이 꺼내져 죽은 성 에라스무스가 감상자에 따라 매우 끔찍하다고 느낄 정도로 표현되었습니다. 순교자 성 에라스무스의 얼굴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속에 잔뜩 이그러져 보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로크의 특징 중 하나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추함도 드러내는 사실주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후기 푸생의 고전적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 푸생이 거장으로 이름을 후대에 남기게 된 그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한 장군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인데요. 그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장군 포키오는 전쟁에서 졌다는 이유로 화형당합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용감하게도 처형장에 가서 불에 타 잿더미가 된 포키온의 재를 들고 와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은 포키온 장군의 장례인데 그림을 보면 그게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키온의 장례가 주제라고 하기엔 화면에서 장례식 모습이 너무 조그마하게 묘사되었고 오히려 주가 되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푸생은 교묘하게 화면 오른쪽에 거대한 나무를 화면 안으로 휘게 해 감상자의 시선을 모으고 앞에서 뒤로 이끌면서 드넓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무를 활용한 시선 모으기는 후대 세잔등에 영향을 준 기법이며 일어나는 사건을 조그마하게 표현하고 오히려 바깥 풍경을 시선으로 돌리는 기법은 17세기 프랑스 출신의 또 다른 작가 클로드 로렌과 후대 독일 영국 화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바로크 시대 작가이자 푸생에게 영향받은 클로드 로렌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후기 로렌의 작품으로 그는 후기로 갈수록 훨씬 낭만적인 성향의 그림을 그립니다. 미술에서 고전이라든가 낭만이란 말을 들으시면
고전은 이성, 형식 중시, 낭만은 감성, 개인의 자유 중시 하는 경향의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롤랭이 죽기 1년 전 1681년 완성시킨 작품으로 나를 만지지 마라는 부활한 예수를 만지려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는 땅에 속하지 않으니 만지지 마라고 말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역시 앞에서 함께 감상하신 푸생의 그림처럼 이야기는 그닥 중요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사건보다는 사건 주변의 풍경, 특히 큰 나무를 통해 감상자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롤랭이란 화가가 소재를 매우 사소한 것처럼 다루고 풍경에 감상자들의 시선이 쏠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롤랭은 나무 잎사귀를 매우 잘 그린 것으로 유명한데 그의 작품은 후대 독일, 영국 화가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정원 조성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7세기 바로크 미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크 미술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바로크란 단어의 의미는 일그러진 진주로 17세기경 등장한 미술사조입니다. 바로크 미술의 특징은 극명한 명암의 대조와 역동적인 구조입니다. 다음 시간은 18세기 로코코 미술에 대해 알아보실 텐데요. 로코코에 대해 미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코코는 17세기 위대하고 거대한 것을 추구했던 바로크 미술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난 미술사조입니다. 표현이 섬세하며 화려하고 몽환적이며 남녀 사이 연애처럼 쉬운 주제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로코코 미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